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계 처리가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되는가 이걸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면서 어제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서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증가와 감소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래, 이것을 우리는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회계상 거래를 우리가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회계상 거래로 인식이 되면은 우리가 분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이 분계에 관해서 이 그림을 스캔을 해 놓으시라,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재무상태표, 그렇죠? 요것이 재무상태표고, 밑에 있는 그림은 손익계산서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떤 요소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느냐 하면은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를 구성해요. 재무상태표를.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의 구성이 왼쪽에 있는 자산, 이걸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이거죠. 대변.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이렇게 T자로, 이 T계정으로 봤을 때 왼쪽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을 기록하고, 손익계정의 경우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이었을 때 대변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차변 요소의 네 가지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변 요소는 뭐냐? 이쪽 대변에 있는 자기 항목 쪽에 오면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 항목에 있으니까 대변에 기록하면은 자산의 감소를 기록할 때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고, 부채는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건데 같은 쪽에 기록을 하니까 부채가 증가하겠죠. 잔액에다 추가하면 증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본도 대변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도 대변에 기록할 때는 자본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대변 항목이죠. 따라서 수익을 대변에 기록한다는 것은 수익이 발생한 것을 기록할 때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변 요소 4개와 대변 요소 4개를 합쳐서 8가지 요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분계라는 걸 할 때 이 거래의 8요소를 서로 결합시켜서 분계를 한다는 거예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그래서 오늘 이제 분계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하면서 분계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재무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게 되는데, 복식부기라 하는 것이 바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모든 거래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양쪽으로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식부기죠. 그래서 이 이중으로 기록할 때 어느 한쪽은 결과이고 그 반대쪽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 요소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장부를 정리하게 되니까 결국에 회계장부의 모든 차변과 모든 대변을 모두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언제나 일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의 의미, 또 복식부기에서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원인과 결과로 양적으로 이중 기록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 또 복식부기 원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볼 텐데,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 계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여기에 계정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계적으로 분계를 기록할 때 분류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계정인데, 그러면 그 계정의 이름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재무상태표 계정이 3개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계정에는 자세한 과목이 있어요. 그 계정에 붙일 수 있는 과목. 그래서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할 거고요. 어제 여러분에게 이 교재 목차를 설명하면서 계정 과목 정리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이 많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가능하면 오늘 이 계정 과목 정리한 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인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하는 실력을 키우는데 이 계정 과목을 무슨 계정 과목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우리가 회계를 처음 하시니까 계정 과목이 뭐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분계 연습할 때는 계정 과목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계를 하는 절차를 53페이지 그 I can이라는 박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계하는 절차. 자, 어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먼저 어떤 계정 과목으로 기입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떤 계정 과목으로 기입할 것인가. 두 번째, 그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변이냐 대변이냐. 이 차변이냐 대변이냐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말한 거래의 8요소. 자, 그것이 자산 계정인데 증가했다 그러면 차변에 기록하면 되죠. 자산 계정인데 감소했을 때는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죠.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계정 과목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과목에다가 차변에다가 얼마를 기록할 것인지, 또 그 과목의 대변에다가 얼마라고 기록할 것인지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분계 절차라고 했는데 1, 2, 3번이 꼭 순서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동시에. 계정 과목 뭐로 하지? 이걸 차변에 적어야 되느냐? 대변에 적어야 되느냐?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 되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어야 우리가 분계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자, 분계는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분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표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사람이 하는 부분이 거의 이 부분이면 끝이에요. 물론 반드시 이것만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전표 입력도 우리가 이제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자동 전표 입력이라는 것이 일부 결산 전표라든가 일부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의 자동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또는 전송되어진 세금 계산서를 전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역으로 자동으로 전표 입력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자동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 영수증이다 또는 일반 간이 영수증이다 또는 영수증이 없는 다른 것도 있죠. 보험료 납입했다, 재산세를 납입했다 또는 자동차세를 냈다,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전표 입력 이후부터는 거의 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수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계를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첫날부터 분계로 시작을 해서 공부를 마치는 날까지 분계를 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시는데 이게 틀림없이 분계, 오늘부터 이제 분계 연습을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날까지 계속 분계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표 입력. 전표 입력을 해야 그 다음 작업이 수행이 되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A를 하나 볼까요? 자, 간단한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어느 날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라는 거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회계상 거래냐를 한번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한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구입했으니까 자산이 늘어났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는 거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또는 부채가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자본이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수익이 발생했거나 비용이 발생하면 그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상 거래다. 그러면 아까 말한 어떤 개정 과목으로 기입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개정 과목이 딱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정 항목이 여기 딱 여기 이 거래 설명에 들어 있어요.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요. 여기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 과목 분류표에 만약에 어제 그 표를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재고자산까지 다 좀 몇 개 외워봤다라고 한다면 현금 맨 앞에 나옵니다. 당좌자산의 맨 앞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현금이 개정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상품은 그 당좌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이라는 곳에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분류를 여러분이 앞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리해서 외워야 될 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개정 과목 두 개가 되겠네요. 상품은 증가했고 현금은 감소했구나. 그런 판단이 가능하죠. 현금 20만 원을 주고 상품을 사왔어요. 그래서 상품은 증가했고 현금은 감소했구나. 그러면은 여기 2번에서 해석이 바로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고 그래서 증가하면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고 우리 거래의 8요소에서 이미 정리한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차변에 기록할 거다 이겁니다. 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고 대변 항목에 있었죠. 그래서 현금은 대변에 기입할 것이다. 네. 그래서 분계를 하면 자, 금액은 여기 20만 원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분계를 종이에 쓰는 방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차변 상품 20만 원, 대변 현금 20만 원 이렇게 종이에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차변 대변 이게 쓰기가 번거로울 때는 가운데다가 차변 대변을 구분하기 위한 선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도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왼쪽에 쓰면 차변이요, 오른쪽에 쓰면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상품, 손가락으로 쓰기 때문에 깔끔하게 안 써지네. 20만 원. 오른쪽에다가 현금 2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준 표에는 제가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놨죠. 아예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왼쪽에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계서의 숫자를 기록하실 때는 이 20만 원을 기록할 때 세 자리마다 이렇게 쉼표를 붙여 가지고요. 이걸 우리가 회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엑셀 프로그램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엑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것을 회계 스타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셀 서식이라는 바로가기 메뉴에 여기 보면은 표시 형식의 회계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회계 스타일 하면 이렇게 콤마가 딱 붙죠. 콤마가 붙으면서 앞에 통화 기호도 함께 붙어지는데, 회계 스타일 하면은 바로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숫자를 기록하실 때 꼭 이 쉼표 스타일, 즉 우리 콤마 세 자리마다 찍는 거 꼭 찍어서 숫자를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통화 기호는 붙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통화 기호는. 그리고 이제 숫자를 읽으실 때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물론 단위를 다 넣어서 말이죠. 68만 9천 원. 이것도 숫자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기 숫자가 뒤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68만 9,667원 이렇게 하면은 받아 적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콤마 붙이기가. 그러니까 숫자를 읽어주실 때 전화로 불러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아요. 689, 667. 이렇게 단위를 안 넣고 콤마를 불러주는 겁니다. 콤마를 넣어서 689, 667. 그렇게 하면 받아 적는 사람이 훨씬 정확하게 받아 적을 수가 있죠. 아시겠죠? 숫자 기록하실 때 콤마 넣어서 기록하시고, 이렇게 그 숫자를 우리가 그 소리로 전달할 때는 68만 9천 이런 단위 넣지 마시고 689, 667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훨씬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박스에 우리가 분계의 원리라고 해서 정리가 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계정이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을 분기할 때는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한단 말이죠. 그러면 잔액은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잔액은 차변에 남는 게 자산입니다. 자, 부채를 보면은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잔액이 대변에 남는다 하는 겁니다. 자본도 부채와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라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요. 아직은 여러분이 이게 뭐 지금 확실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잘 정리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보면은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수익과 비용이 오는데, 비용 계정을 보면 차변에서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대변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멸시킬 때가 있어요. 결산정리라는 걸 할 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산정리 분계가 없으니까 비용이 대변에서 소멸하는 거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서 소멸하는 거래까지 넣으면 거래의 8요소가 아니고 10요소가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아무튼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잔액은 어디에 남아요? 발생하는 쪽, 차변에 비용이 남는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차변에 우리가 비용을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소멸하죠. 그래서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T계정을 그릴 때 대변에다가 수익을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분계 연습을 하면서 그 분계 연습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이것이 교환거래인지 이것이 손익거래인지 이것이 혼합거래인지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상 그 거래 중에 교환거래로 분류되는 이 종류는, 교환거래의 종류는 뭐냐면 자산과 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표 계정끼리만 증가하거나 감소한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분개해봤던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20만 원 기록하면 자산 증가가 되죠. 네,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에 현금 20만 원 하면은 자산 감소가 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과 부채 자본에서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거래를 교환거래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거래를 보면요. 손익거래는 앞에 전제가 있어요. 거래 총액이라는 거. 거래 총액이 수익이거나 비용이어야 그 거래를 손익거래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일부가 아니라 거래 총액이. 그러니까 차변합계나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하니까 차변합계나 대변합계 중에서 어느 하나가 뭐예요? 수익이나 비용이어야 돼요. 그 합계 전체가. 그러면 이 거래를 볼까요? 이 거래가 어떤 거래냐면 예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오늘 그 예금한 거에 대해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현금은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기록하죠. 자산 증가니까 현금 계정은 차변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현금이 10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 예금한 데서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 이자가 발생한 수익 계정 과목을 이자 수익, 과거에는 우리가 수입이자라고 했었습니다. 수입이자. 지금도 수입이자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회계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우리 더전 프로그램에서는 이자 수익, 수입이자가 아니라 이자 수익, 세무사랑도 이자 수익. 그래서 여러분은 이자 수익으로 통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고요. 우리가 빌린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자를 부담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지불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이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서 아니면 예금을 하고서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은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대변에 기록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뭐다? 수익 발생이다. 그러면 이 거래를 보면은요. 거래 금액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모두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수익 발생에 해당이 되죠. 우리 손익거래는 거래 총액이 수익이거나 비용이면 손익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혼합거래는 무엇이겠습니까?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섞여 있다. 즉 혼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합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와 수익 발생이나 비용 발생이 섞여 있어요. 자, 어떤 거래냐? 밑에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의 이런 거래입니다. 대여금 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자, 대여금이라는 것은 빌려준 돈을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정리할 때 대여금이라고 해요. 빌려준 돈. 그리고 이자는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제 기간 이자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현금을 받은 현금이 차변에 22만 원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 증가가 되겠네요. 자산 증가. 대변을 볼까요? 자, 이 22만 원이 어디서 왔어요? 22만 원의 자산 증가라는 현금의 증가라는 결과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대변에 요인이 있어요. 원인이 대여금 20만 원. 이 대여금이라는 것은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주었을 때는 대여금을 차변에 기록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대여금 계정에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그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야죠. 그러면 대여금이 0이 나오겠죠. 빌려줬을 때 차변에 기록했으면, 만기 때 우리가 상환을 했으면, 받았으면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잔액을 없애줘야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하면 이게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만 원은 이자로 받은 거죠. 그래서 2만 원은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다. 이겁니다. 수익의 발생이다. 그러니까 이 거래를 보면 어때요? 거래 총액이 22만 원인데 그 중에 2만 원만 손익으로 가죠. 손익 계정으로 수익이니까. 예. 그래서 거래 금액 총액이 아니라 일부만 손익 계정, 수익이나 비용이다 이거죠. 그런 거래를 혼합 거래. 혼합 거래는 다시 말해서 교환 거래와 수익 거래가 섞여 있더라. 네. 자, 요 부분은 FAT 1급의 자격 시험에서는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는 출제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나오지만, 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 NCS 평가 시험, 네, 거기에서는 이게 회계 기초에서 아주 잘 나와요, 요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NCS 평가 시험 중간중간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5문제 냈어요. 이게 분계를 하면서 이거를 교환 거래인지 손익 거래인지 혼합 거래인지 옆에다가 쓰시오 하고 5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류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오늘 이거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분계 연습을 먼저 해볼까요?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제가 아까 나눠드린 첫 페이지 1페이지 자료를 꺼내시면은 네, 다음 거래를 분계하시오. 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분계하면서 거래의 결합관계하고 그 다음에 거래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1월 1일에 액면 금액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200주를 현금으로 액면 발행하였다. 네, 법인 설립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식 발행을 했다고 그랬을 때 계정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여기서 계정 과목이 현금으를 받았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발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주고 현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통주 200주 이 주식을 누구한테 줬어요? 주주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우리가 계정 과목을 발행할 때 뭘로 하느냐? 예, 이걸 자본금이라고 그래요. 자본금. 법인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 얼마가 증가했는가?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을 해요. 이제 우리 곧 교재 뒤편에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로 계산한다. 그러면 액면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액면 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이래요. 한 주당 5,000원. 그리고 액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주에게도 한 주당 5,000원씩 현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주 했냐면 200주.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은 50만 원인데 200주니까 100만 원이군요. 그쵸? 예. 5,000원씩 100주면 50만 원. 200주는 5천만 원. 100만 원. 5,000원 곱하기 200 하면 나오죠. 그래서 자본금이 10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분계를 한번 써볼 텐데요.
이거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이 증가하고 대변의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1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자산 증가 또 여기 밑에 대변 밑에 있는 자본 증가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그 거래의 판료소, 거래의 결합 관계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래가 어떤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자산이 100만 원 증가하면서 자기 자본이 100만 원 증가하는 그런 거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분계하면은 위에 빨간 글씨만 분계고요. 밑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결합관계, 거래의 결합관계를 우리가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거래의 종류에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 칸은 안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한번 그걸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여백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 거래는 이 세 개 중에 무슨 거래에 해당이 될까요? 네, 이거는 교환거래다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네, 교환거래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연습해 볼까요? 네, 여러분 분계 써면서 기록하면서 같이 합시다. 자, 동그라미 2번은 1월 2일 날 차용 증서를 받고, 그냥 차용 증서니까 차용증이에요. 차용증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주었다. 자, 여기서 계정 과목이 지금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많이 쓰고 있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계정 과목은 안 보여요. 빌려주었다. 그러면 이 거래처에 빌려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정 과목을 분류해서 쓰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네. 자, 빌려주는 경우는 대여한다고 그러고 그 계정 과목이 대여금입니다. 빌려주는 건 자산이에요. 대여금. 그런데 이 대여금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년 이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장기 대여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분류하고, 1년 안에 받기로 한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단기 대여금이라고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네. 자, 빌려준 돈은 대여금이고 1년 안에 회수하기로 한 돈은 단기 대여금,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차용증을 썼다면 장기 대여금이다. 자,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자, 그러면 빌려주었으므로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지만 거래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이 발생했죠. 그것이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네요. 단기 대여금 500,000 이것은 자산 증가요. 대변에는 현금 500,000, 이거는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분계라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계정 과목과 금액만, 그 요소가 이제 분계고, 밑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의 결합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래도 1번 거래와 성격이 같아요. 50만 원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또 50만 원의 자산이 감소합니다. 위에 거는 자본이 증가했군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이 거래도 위에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환 거래였죠. 이 거래도 자산 증가, 자산 감소니까 이것도 교환 거래예요. 교환 거래.
자, 동그라미 3번 분개 한번 해볼까요? 1월 3일 날 거래은행에서 7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여기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네, 보통예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2번에서는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빌려줬다고 그랬는데 3번에서는 갑자기 빌려줄 돈은 있는데 왜 또 빌렸을까요? 하여튼 뭐 상관없어요. 위에 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2번은 우리가 빌려줬고 1번은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우리가 차입이라 하는데 빌려준 것은 대여금, 자산이고 우리가 빌린 것은 차입금,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부채.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부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그런데 이 차입금도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차입이면 장기 차입금이 되고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면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6개월간 빌리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네, 그러면 70만 원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 단기 차입금은 부채 증가죠. 네, 그러면 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차변에 보통예금은 차변에 70만 원, 보통예금이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요. 자, 부채가 증가해요. 이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차입한 거예요. 단기 차입금이에요. 70만. 이거는 부채 증가다. 여러분, 거래의 판료소에서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대변 요소였죠? 부채 증가.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가 거래의 판료소의 규칙에 딱 맞죠? 맞지 않으면 잘못된 분계예요. 보통예금에 입금됐는데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보통예금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니까 1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나중에. 보통예금 70만 원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대변에다 기록하면 빼버리니까 차액이 140 나겠죠. 증가시킬 걸 빼버리니까. 그래서 제자리에 분계를 해야 된다. 분계의 원칙,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항상 일치하죠. 네. 지금 개정 과목이 딱딱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개정 과목이 차변과 대변의 개정 과목이 2개 이상, 3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니까 이 거래도 뭐예요?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되죠? 자산, 부채, 자본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교환 거래다.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1월 20일 급여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했네요. 이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이제 직원 아마 이게 뭐 일용 근로자인지 시급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급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겁니다. 급여가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급여. 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자산.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 2개가 발견되죠. 급여와 보통예금. 자, 급여는 비용입니다. 자, 1월 20일 날 비용이 발생되었죠. 비용이 급여를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는 거니까 급여는 차변에 기록한다. 이렇게요. 결합관계는 이게 바로 비용 발생이다. 이게 바로 비용 발생. 자, 이 비용을 어떻게 지급했어요? 대변에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지급했죠. 그래서 보통예금은
대변에 기록합니다.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이 자산이니까 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록하면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감소는 대변에. 자, 이 거래를 보면은요. 이건 교환 거래가 아닙니다. 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 발생. 그리고 3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이 거래의 거래금액 총액입니다. 네. 거래금액 총액이 수익이거나 비용인 거래를 우리는 무슨 거래로 분류한다고요? 네, 손익 거래. 이런 형태의 거래를 손익 거래라고 한다. 손익 거래.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해볼까요? 1월 31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래가 있어요. 예. 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눈에 보입니다. 현금. 예.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기록할까요? 현금 5만 원. 예. 차변을 먼저 기록해 놓고 대변은 나중에 생각해 볼까요? 자산 증가니까 차변이다. 예. 현금 5만 원.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한다. 자, 대변에 가야 될 계정 과목은 뭐냐? 이 현금이 왜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이자로 받은 거예요. 이자로. 거래처에다 빌려줬는데 이번 달 이자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5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 비용.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예,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자를 받았으니까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라고 해요. 이자 수익 5만 원. 자,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수익의 증가는 대변이다. 거래의 판료소에서 수익의 증가가 아니라 우리 발생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수익 발생. 우리 교과서에는 수익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수익 발생, 수익 증가. 예, 다르지 않습니다. 예, 거의 같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했다. 대변에. 그래서 이자 수익을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수익의 발생이 있는데 이 수익 발생은 거래금액 총액에 해당이 되죠. 예. 아까 4번에서 비용이 발생이 있는데 이 3만 원이 거래금액 총액이라는 거죠. 거래금액 총액. 그랬을 때 이걸 손익거래라고 했듯이 이것도 거래의 종류는 손익거래로 분류합니다. 손익거래다. 그러니까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수익 발생이나 비용 발생이 있으면 무조건 손익거래나 그게 아니에요. 거래금액 총액이 손익계정, 즉 수익이나 비용일 경우. 거래금액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일 경우만 우리가 이렇게 손익거래라고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6번을 볼까요? 1월 31일 날 매출 대행 수수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네,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 현금이 증가하죠? 예,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더라. 네, 차변 먼저 기록을 해볼까요? 현금 8만 원. 자산 증가니까.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기록해야죠. 자, 그러면 대변 항목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 현금을 왜 받았냐면 수수료로 받은 거예요. 아마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회사인데 다른 회사 상품을 팔아준 모양이에요. 다른 회사 상품을 팔아주고 이만큼 팔아주면 8만 원 주겠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팔아주고서 8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수수료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수수료
수익.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앞부의 세자는 똑같아요. 수수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네.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 아까 이자도 그랬었죠. 이자 우리가 받는 것은 이자 수익. 우리가 지불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 수수료에서 그렇게 개정 과목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변은 수수료 수익이라고 기록하고 8만 원. 이것은 수익 발생이죠. 수익 발생. 거래금액 총액이 수익 발생에 해당되므로 이것도 손익거래이다. 손익거래다. 혼합거래는 없네요. 우리가 이제 혼합거래는 조금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6개의 예제에서는 뺐는데요. 앞으로 이제 분개할 때 또 그것이 교환거래인가 또는 손익거래인가 또는 혼합거래인가 자꾸 제가 분류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연습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개라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해봤듯이 분개라 하는 것은 어떤 개정 과목으로 분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가 대변에 기록해야 되는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 이걸 확인해야 분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회계에서 이 분개 내용은 전표 입력이라고 했잖아요. 전표 입력할 때 이와 똑같이 입력해 주는 거예요. 차변 딱 선택하고 현금 8만 원. 대변 딱 선택하고 수수료 수익 8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차변은 3번, 뭐 대변은 4번.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뉴얼에 사용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산에서는 이 다음 작업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럼 회계 연습은 분계 연습만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장부들, 총계정 원장 또는 거래처 원장 또는 여러 가지 보조장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볼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가 입력한 이러한 거래가 입력이 돼가지고 어떠한 로직으로 장부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절차를 우리가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다음 단계 이제 분계 단계를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전기. 그래서 다음에 회계의 순환 과정은 우리 전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54페이지의 하단에 전기.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전기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